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전파력이 강하다는 부분들을 느끼는 게 우리가 100명 넘어간 거를 기억하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에 100명 넘어갔었거든요. 그 지지난주 일요일이죠. 그리고 벌써 한 열흘도 안 됐는데 그거에 지금 40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극심하게 아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 보통은 어느 정도 바이러스 한번 유행을 하면 중간에 잠시 이제 주춤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심 환자가 지금 숫자가 상당한데 그 의심 환자의 대부분이 또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조만간에 10,000명 넘는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도 상당히 지금 약간 다르게 가는 방향들이 보이는, 아직은 정보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유입 환자 4번째까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도 지금 너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환자 발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 오늘 벌써 이제 오후에 4,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생 패턴을 볼 때 상당히 지역사회 내 전파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사망자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뭐 고령이나 이제 만성질환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하시는 거로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는 사망자가 보이는 것 같다, 이 정도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메르스나 사스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메르스보다는 지역사회 전파가 좀 더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또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치명률은 일단 사망률 또는 치명률은 좀 낮지 않은가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에 감염이 된다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증상을 나타내기 전의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무슨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러스 검출도 안 돼, 검사에서 검출도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아마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본인이 자각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증상이 없이 지나는 사람들이 꽤 숫자가 있거든요. 메르스 때도 있었고 뭐 사스 때도 있었던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의 상황은 조금 뭐 연속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는 뭐 일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겠죠. 근데 뭐 무증상 감염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있지만 감염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는 조금 오해이기는 한데요. 근데 네네. 워낙에 그러니까 눈하고 코는 연결돼 있잖아요. 눈물샘 있는 부분이 해서 코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 콧물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게 그쪽으로 눈물이 흘러내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막을,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이제 감염된 사람의 뭐, 네,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 있는데 내가 눈을 비비거나 이러면 각막으로 들어가고, 근데 각막 통해서 각막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막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눈물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코로 가고 그러면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각막을 만져서 코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거를 저희가 따로 뭐 각막통에 감염됐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왜냐하면 코하고 눈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만 째려봐도 감염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접촉을 하든지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서 가든 그 부분들은 뭐 일면에서는 맞는 면도 있고 일면에서는 틀린 면이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의심 증상일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 궁금한 거 있거나 좀 그냥 중국 갔다 오지도 않았지만 뭐 감기 증상 있고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꼭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갔다 와서 증상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의료기관들도 그 전화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랑 환자 이송 문제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마비돼 버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화는 꼭 그 증상이 합당한, 그러니까 중국 여행력 있고 호흡기 증상 있는 이 분들이 전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정말 중국과 연관된 부분이 전혀 없으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던 분들은 일단 일반 의원이나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러 가는 부분은 그건 사실 국격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나라가 당연히 위기에 처한 자국민을 도와주고 또 그 문제가 있는 지역에 있으면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내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분들이 와서 2주 동안 시설격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을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는 좀 절충점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심도 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런 이제 시설 격리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도 좀 덜 불안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차분하게 지낼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이게 진짜 심각해지는 거고 거꾸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뭐 이미 중국에서 발표한 대로 메르스 수준 정도. 그래서 그냥 무안에서 집중해서 확 발생하고 병원 몇 군데 좀 아웃브레이크 좀 있다가 그냥 잠잠해지고 지역사회 내 전파 별로 없이 그냥 수그러드는 상황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우리나라는 그냥 한두 명 정도 유입 환자들 잘 확인해가지고 잘 이제 격리해서 잘 치료해서 마쳐주는 수준.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중국 내 이제 우한에서 이제 폐렴 걸려서 중국 내 여러 뭐 춘제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지역사회 내 전파가 돼가지고 뭐 몇십 명씩 이제 환자가 발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중국 내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처음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국내 들어와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몇 명의 감염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병원들이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국내에서 지금은 뭐 우한에서 온 사람만 체크하거나 뭐 좀 넓혀도 중국에서 온 사람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폐렴 걸린 사람들은 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게 가장 패닉 상황들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정보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간 전파의 수준 정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의 전파 확산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체에서 환자들이 확산한다 그러면 이제 방역 대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 파악을 빨리 해서 사람 간 전파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수준별 대응 단계를 이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책에 급급해서 앞으로 1주, 2주 또는 3, 4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대비를 못했다가는 지금은 잘한다고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더 파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서 단계적인 대응 방면들을 체계적으로 짜놓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긴밀 접촉 또는 가족 간에는 전파 가능하다 이렇게 중국에 얘기를 했죠. 처음 감염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봐서는 동시에 여러 명이 확 발생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뭐 19일인가 20일인가부터 12월 30일까지 뭐 20-30명이 동시에 감염이 된 걸 봐서는 그냥 그 동시에 일단 먼저 노출돼서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노출된 사람, 더 추가된 사람들도 나타난 거니까 뭔지 모르지만 동일 노출원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동물들, 거기 살아있는 동물들 사이에 이미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어서 그 주변에 무슨 벨트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처음에 벌어진 일은 아마도 박쥐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동물에서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사람한테 퍼졌는데 그게 한 명인지 10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발병하는 양태를 봐서는 거의 몇십 명이 동시에 노출돼서 집단으로 확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중국 당국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오늘 뭐 과일박쥐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봐서는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안 하더라도 그거에 관심 가진 여러 이제 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밀접 접촉에
수준은 어느 정도를 밀접 접촉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역에서 하는 밀접 접촉은 환자랑 거의 1m 이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비말로 전파될 거 생각하니까 1m 이내에 같이 있었던 저기 있었던 사람들을 긴밀 접촉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말하면 앞 두 좌석, 뒤에 두 좌석, 옆으로 두 좌석 이렇게 이 정도의 박스 형태가 최대 이제 긴밀 접촉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고, 뭐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저기 뭐 택시를 탔다든지,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 뭐 이런 사람들 밀접 접촉자로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긴밀 접촉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밀 접촉이라 표현할 때 예를 드는 거는 가족 간의 이제 접촉 정도,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이런 정도의 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인한테 전파된다라고 표현할 때 긴밀 접촉은 그런 개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라는 개념은 방역적인 용어고요. 긴밀 접촉은 전파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일종의 비말 감염이라는 용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비말 감염하고 공기 감염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 잘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학적 감염 관리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비말은 뭐냐면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침방울이 날아가면서 전파되는 건데, 침방울도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채기해서 막 완전 뿜어서 막 몇십 미터 날리지, 10몇 미터 날리지 않는 이상에서 얘도 무게가 1미터 있으면 떨어져요. 터지면서 그냥 바이러스가 여기 환경 오염을 시켜버리고 이제 끝나는. 비말은 그래서 뭐 1미터 또는 2미터 얘기를 하는 게 비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기 전파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제 호흡기 전파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러니까 호흡기 전파 안에 비말과 공기 전파가 있고요. 아까 비말은 침방울이고, 공기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에어로졸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오래 얘기를 하면 그게 공조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오염이 되니까 그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공기 전파가 되는 거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뭐 결핵, 수두, 홍역 정도만 공기 전파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공기 전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어로졸로 날아가서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똑같이 에어로졸로 날아가더라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에어로졸로 다 남의 코에 들어가더라도 사람한테 잘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잘 감염을 안 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는 건데, 잘 감염 못 시키는 게 메르스, 잘 감염시키는 사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비말 감염의 경우에 재채기를 손바닥에 대고 한 다음에 그 손으로 악수하면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말이나 에어로졸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날아가다가 언젠간 떨어지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럼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런 환경에 생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런 거 만져서 손으로 가도 다 낫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침해서 바이러스 묻혀가지고 악수하면은 그 악수하다가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 메르스 우리나라 발생했을 때 저희 대학하고 충북대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퇴원을 해서 병실이 비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저희가 매일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 채취해가지고 배양을 했었더니 한 4일까지 살아 있었어요. 의료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를 만져서 손들을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말과 공기 전파라는 걸 호흡기 전파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간접 전파, 이런 환경이 오염돼서 전파되는 부분들 같은 것들도 고민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